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트럼프 우크라이나에 돈바스 넘겨주면 러시아와 평화협정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 만났죠. 만나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노딜, 합의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고 했었는데 이런 얘기했었다라는 거죠. 미러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우크라이나한테 돈바스를 넘겨주면 러시아랑 평화협정할 수 있다.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었던 돈바스를 넘겨주면 평화협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딱히 받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전화로 들은 zelensky 대통령이 그럼 내가 당장 미국 갈게요. 백악관에서 봅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회담이 잡혔다라는 거죠. 언제? 바로 18일 오늘입니다. 오늘 워싱턴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이 잡혀 있다라는 거. 그럼 두 사람 오늘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푸틴과는 노딜, zelensky만 옥죄는 트럼프다. 네. 지금 현재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는 뭔가 이 협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기 볼까요? 트럼프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합의는 zelensky한테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zelensky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합의하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합의하라고 옥죄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오늘 zelensky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가 더더욱 주목이 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2차 소비 쿠폰 지급 기준은 4인 가구 월 1,280만 원 이하다. 네. 지금 이미 지난달에 1차 소비 쿠폰이 나왔죠. 그리고 2차 10만 원 더 준다는데 언제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는데 요거 9월쯤 나올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기준이, 지급 기준이 나왔다라는 거죠. 2차는 전 국민한테 주는 게 아니라 90%만 준다고 얘기를 했었죠. 상위 10%를 제외한 90%. 그 기준이 뭐냐? 4인 가구 기준으로 따졌을 땐 월 1,280만 원 이하, 그리고 2인 가구 기준으로 따졌을 땐 825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는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거죠. 만약 나 왜 못 받는 거야 싶으면 내가 상위 10%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6개월만 일해도 연차 15일. 3년간 모아서 장기 휴가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부 직장인의 쉴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네. 지금 이 고용노동부가 사실 지금까지는 1년은 일해야 연차가 만들어졌었죠. 그런데 6개월만 일해도 연차 쓸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또 연차 못 쓰면 그 당해년도에 못 쓰면 소멸이 보통 되곤 하는데 그렇지 않고 최대 3년은 모아서 이걸 장기 휴가로 갈 수 있도록 또 좀 해보겠다라고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장인의 쉴거리를 강화한다는 건데 일각에선 지금 있는 연차도 다 못 쓰는데 이거 저축해서 3년 쓰라고 하면 차곡차곡 모아서 한 번에 소멸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요 점도 같이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여당 이번 주부터 쟁점 법안 속도. 네. 당장 이번 주 목요일이죠. 21일 이 국회 8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 본회의에서 지난 이 회기 때 못했었던 방송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이런 거 싹 다 처리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처리하려고 들면 여기 국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정면으로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정면 충돌이 그래서 예고가 돼 있다. 시끌시끌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차 안에 한눈에 봐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 타고 있죠. 근데 이 차가 일반 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의 전용차, 일명 비스트라고 불리는 그 차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상 또 밝은 표정이에요. 밝은 표정으로 타고 있다. 근데 옆에
누가 타고 있느냐? 검게 보이지만 한눈에도 이 외곽선 트럼프 대통령이군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용차에 러시아 대통령이 동승해서 타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모습 같이 영상으로 좀 보고 올까요? 네, 역대 미국 대통령 전용차에 러시아 대통령이 탔었던 적이 없었죠. 처음 보는 광경이다라는 거. 근데 지금 보셨나요? 이 머리 위로, 푸틴 머리 위로 스텔스 폭격기가 슉 날아가는데 이게 의전을 위한 거냐, 위협을 위한, 이 협박을 하려는 거냐, 이제 아리송한 가운데 오늘 어쨌거나 zel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만납니다. 이 회동 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네, 비상대기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특검, 통일교 국힘 당원 명단 대조 재시도, 국힘 비상대기령이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15시간 동안 대치를 하고 결국 특검 철수를 했죠. 그런데 아마도 오늘 다시 국민의힘 당사에 당원 명부 가지러 다시 한번 이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여기 나왔죠. 비상대기령이 지금 내려졌다. 오늘 오전 8시에 다 일괄 당사에 모이세요라고 소집령이 지금 내려졌는데 지금 당사 모습 같이 볼 수 있을까요?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이 당사 1층의 모습인데 크게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아직은 좀 조용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8시까지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물론 뭐 로비에서 모이진 않겠습니다만 위로 올라가려면 1층에 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니까 그래서 북적북적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몇 명 정도 모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18일 월요일 오전 8시에 당사에다 모이십시오라고 소집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김광선 변호사님, 특검 오늘 다시 시도할까요? 오늘일까요? 일단 뭐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아마 이제까지 특검이 됐건 검찰의 수사가 됐건 경찰의 수사가 됐건 제1야당의 당원 명부 전체를 일부도 아니고요. 네.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뭐 특검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정당히 발부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응하는 게 맞다는 것이 원칙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는 특검이 굉장히 과잉 수사라는 논란을 빗겨갈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 통일교 중에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그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그 명단을 가지고 뭐 대조를 하든지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네. 그냥 일률적으로 무조건 국민의힘에 500만 당원을 다 가져와라. 네. 그리고 통일교 120만 명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검토를 서로 뭐 입당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과잉 수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제 권성동 의원의 어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통일교에서 입당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권성동 의원의 어떤 개인적, 물론 뭐 국민의힘의 업무를 방해했다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뭐 너무나 광범위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고 당원 명부 500만 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국민의힘의 명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가장 국민의힘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다 내놔라?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이 압수수색을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이 됐든 언제가 됐든지 다시 한번 좀 시도를 하긴 할 것 같다. 근데 명부를 500만 당원의 명부를 다 내놓으라는 거 이건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아니 이건 우리 알파요 오메가인데 이걸 다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과잉 수사 같다라는 건데 김수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당원 명부 전체를 다 특검 측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 명부를 보고 거기서 일부 정보를 요구를 한 것이고 네. 이제 형식적으로도 거의 임의 제출 형식에 가까운 그런 실질적으로 그렇죠. 형식적으로 압수수색인데 실질적으로는 임의 제출에 가까운 그런 시도를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과거에 2012년에 통합진보당 관련해서 검찰 압수수색이 있었을 때 그때 어느 정당과 단체를 막론하고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법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당원 명부가 문제가 된 것인데 왜 본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잣대를 취하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지 않더라도 2022년에 민주당이 민주연구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을 때 그때 원내대변인이었던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이 압수수색 집행 거부는 스스로 결백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당사의 문을 열고 소명하시라라는 얘기를 장동혁 의원이 했었습니다. 다른 당이 압수수색 받을 때와 자당이 받을 때 전혀 고기 뒤집듯이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 국민의힘이다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타당의 압수수색 때는 그건 정당한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다가 왜 이제 와서 자당 압수수색에 들어가니까 좀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앞뒤가 좀 다른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장동혁 의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기간이죠. 근데 이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사실 장동혁 후보가 나왔습니다. 장 후보만 있는 건 아니죠. 많은 후보들이 나왔는데 마침 어제 오후에 당대표 이 후보 TV토론회에서도 특검의 압수수색 얘기가 도마에 올랐다라는 거죠.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무도한 특검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셨는데 그럼 내일이라도 다시 이것이 집행이 된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아낼 것인지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그리고 왜 특검에 찬성하셨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빨리 털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지방선거에 이길 수 있고 내일 또 특검이 만약에 온다면 저는 지난번 8.15 광복 경축식 때처럼 제 온몸을 던져서 맞겠습니다. 특검이 우리 당을 압수수색하러 와서 500만 명 명단을 내놔라면 조경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다 내주겠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500만 명의 소중한 당원들은 지켜내야 되죠, 당연히.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것을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우지 않는 자는 배지를 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장동훈 후보는 지금 제대로 싸우고 계십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에는 특검이 압수수색 재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법원 앞에서도 1인 시하고 법원에 영장 남발에 대해서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특검 앞에 가서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규탄을 했습니다. 제가 당원 명부는 당사에 있잖아요. 주말이라는 거 안 온다는 이 특검이 그런 특검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안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말에는 현실적으로 오기가 불가능합니다. 방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찬탄 반탄으로 구도가 나뉘는 거는 뭐 이미 진즉에 형성이 됐었는데 찬탄 중에서도 또 반탄 중에서도 지금 특검의 당원 명부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입장이 좀 조금씩 대응하는 게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번에 이 압수수색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이제 후보들이 다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전당대회에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뭐 어디 불가침적인 영역이 있겠습니까? 불가침 영역은 없죠. 그래서 정당에도 위법 행위를 하면 당연히 압수수색 하는 거고 이제 압수수색은 정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도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특검에서 통일교도가 입당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명단을 구성을 하고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가입했는지 확인을 해달라. 안 하면 우리가 압수수색하겠다. 그래서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이 맞죠.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이제 맞지 않는다는 거고. 지금 뭐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크게 뭐 제가 볼 때는 뭐 서로 논란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들, 전당대회 후보들 사이에서도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일부는 물론 당연히 응해서 이걸 털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죠. 네.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의 이 얘기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경태 후보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걸 계속적으로 막으면 이제 시간이 갈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특검 기간이 끝났어요. 또 검찰에서 또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거든요. 검찰이나 경찰에서.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일교의 교인이 얼마나 국민의힘에 가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부적으로 특검의 명단을 달라. 우리가 한번 대조를 해보고 거기에 맞게 임의 제출을 하겠다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봐요. 근데 이걸 아주 원천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네.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아킬레스건으로 또 내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또 지방선거 직전에 또 경찰에서 또 이걸 압수수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털고 가자는 말이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번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응하는 뭐 각 후보들의 입장이나 이런 게 크게 뭐 이번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번에 이 당원 명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앞으로 있을 더 큰 빅이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아까 저희가 이 어제 있었던 TV 토론회도 이 TV 토론회를 좀 봤습니다만 가장 지금 목소리를 세게 지금 높이고 있는 게 바로 김문수 후보죠. 같은 반탄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장동혁 후보한테 뭐 했어요? 제대로 막고 있어요? 라고 막 몰아세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목소리를 내세우는 김문수 후보 목소리가 클 법한 게 이유 때문 아니겠느냐. 지난 14일 새벽부터 당사 1층에서 농성을 하고 있죠. 농성을 하면서 24시간 이걸 또 중계를 지금 본인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도 좀 포착이 됐습니다. 같이 보고 오실까요? 주먹을 이렇게 해서 여자들 대학 좋아. 오. 이런 사이즈 이런데 이런 내외 완전히 세분 여러분들은 김문수 네, 김문수 후보가 너무 열심히 운동을 하니까 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이 김태우 후보가 약간 민망해하면서 옆으로 살짝 돌아서 나가는 모습까지 같이 좀 보셨어요. 이게 김수민 의원님 원래 매일 이렇게 본인은 운동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 살짝 좀 민망하기도 하긴 한데 24시간 본인의 농성 생중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압수수색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방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이라고 하면 뭐 일부에서는 공포 이미지를 갖고 있죠. 막 파란 박스에 다 쓸어 담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고 역대 정치인에 대한 정치인 혹은 정치 세력에 대한 압수수색을 보면 다 내부를 결속시키는 그런 힘이 있었거든요. 네. 특히 내부 결속이라고 했을 때는 평소에 비주류라든지 내부에서 쓴소리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보다는 원래 주류였던 사람, 또 강성인 사람, 극성인 사람 이런 쪽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했던 거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압색에 대해서 큰 차이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아까 토론회 영상을 보셨겠지만 김문수 후보는 장동혁 후보에게 그 와중에도 본인은 주말에도 가서 지킨다라고 하는 이걸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미 판이 깔린 것이고 판이 깔린 마당에 그 김에 내 건강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과시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퍼포먼스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것만 봤을 때는 압수수색 이슈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전환기 씨와 함께 핵심 이슈로 진입을 해버렸고 여기서 누가 더 강성인가를 경쟁하는 그런 판이 깔려버렸다. 이렇게 김문수 후보의 퍼포먼스 이 한 장면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특검의 압수수색 그리고 이런 상황 자체가 전당대회의 각 후보의 어떤 이 전략, 선거운동 전략 같은 차원으로 또 다 지금 녹아들어서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거다. 본 거 아니냐 우리가 직접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김광석 변호사님. 김문수 후보가 지금 당사 앞에서 압수수색 저지를 해서 농성으로 간 거예요. 운동으로 간 거예요. 농성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지를 완전히 희석해버리고 저 농성 자체를 완전히 코미디로 만든 거예요. 운동으로 간 겁니까? 저기 자기 집이에요? 저기 아니면 헬스클럽입니까? 아니면 뭐 동네 뒷동산 운동기구 있는 곳입니까? 저건 노익장을 물론 과시한다는 의미의 자신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정치 행위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개인적 운동 행위를 하고 있다? 저 누가 농성으로 보겠습니까? 마치 자기는 뭐 나이를 먹었지만 몸은 튼튼하다?
농성장에서 몸을 튼튼한 걸 보여줄 일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부적절한 거예요. 아무리 비판받아도 제가 볼 때는 과도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당원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 모습 자체가 김문수 후보를 찍으려는 표를 달아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굉장히 지금 세게 좀 비판을 하셨어요. 사실 이 김광석 변호사님한테는 요걸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김문수 후보가 지금 말씀드렸죠. 24시간 이 농성하는 모습이 그대로 다 지금 생중계를 뿐인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운동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도 이 노출이 됐다라는 거죠.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자고 막 일어난 모습 같아요. 근데 막 이불을 깔고 이제 낮은 이 야전 침대 같은 이런 걸 좀 깔고 지금 잔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서의 약간 속옷 차린 모습도 같이 영상이 좀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 김수민 의원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런 모습이 포착이 이제 댓글에 안 본 눈 삽니다. 뭐 이런 댓글을 보긴 했었는데 뭔가 투명한 게 좋고 거짓이 없고 다 드러내고 24시간 중계하는 뭐 그런 취지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 드러내는 것은 흉하죠. 그리고 정말 가려야 될 것까지도 드러나 버렸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뭐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포착을 해서 이런 거 한번 올려서 비판을 좀 해야겠다. 뭐 저렇게까지 차림을 하고 앉아 있는가 이렇게 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출처가 김문수 TV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저렇게 노출이 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고의적으로 찍었을 가능성도 높고 그걸 그대로 또 만약에 설령 어쩌다가 실수로 찍힌 거라고 하면 검열을 해가지고 올리지를 말아야 되는데 생중계를 하거나 혹은 편집을 해서 올렸거나 둘 중에 어느 쪽이든 간에 의도적으로 올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실수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게 불행하게도 정치의 현실인 것 같아요. 저렇게 해서 화제가 되면은 뉴스에 더 많이 나오고 특히 평균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라면 뭐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건데 강성지지층은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밤낮 없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김문수 후보하고 장동혁 후보가 탄핵 반대층 내에서 또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장동혁 후보는 뭐 하고 있느냐? 뒷짐지고 점잖은 척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라는 게 사실 우리 국민들 전체 중에 어느 정당이든 간에 강성 지지층은 있기 마련이지만 그 정당의 강성 지지층들을 이 당 저 당 다 합쳐도 국민의 반이 안 되고 반의 반도 될까 말까예요. 근데 지금 불행하게도 현실은 굉장히 극소수의 강성 지지층이 계속해서 정치에 과몰입하고 그 사람들이 평소에 목소리를 주도하고 있고 또 특히 전당대회 같이 내부 경선에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만 몰입하는 그런 정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진이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결국 이 김문수 후보의 어떤 이 강성 지지층을 향한 결집 전략의 하나일 수도 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또 강성 지지층은 24시간 밤낮 없이 저렇게 열심히 농성하고 있네라고 느낄 것 아니겠느냐라는 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실제로 약간 이 전략이 먹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갤럽 여론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과 무당층만 대상으로 해서 한 여론조사예요.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31%, 장동혁 후보 장동혁 후보, 안철수 후보가 같이 공동 14%, 그리고 조경태 후보가 8%. 표본 오차가 좀 크긴 큽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예요. 8.8% 정도의 차이 정도는 사실 오차 범위 내로 좀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김문수 후보는 어쨌거나 2위인 장동혁, 안철수 후보보다도 오차 범위 밖으로 훨씬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조선일보 같이 보죠. 안철수, 조경태 찬탄 단일화 여부가 전대 막판 변수다. 일단 1등은 김문수 후보가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2등 누가 할 것이냐. 왜 이번에 결선 투표가 있죠. 그러니까 2등 누가 할 것이냐. 아까 안철수 후보 14%, 조경태 후보 8%였습니다. 둘이 합하게 되면 산술적으로 22%가 나온다라는 건데 22%면 결선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김광선 변호사님. 변수인 찬탄 단일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 이제 찬탄 단일화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보수 지지층은 다 떠났거든요. 지지하지 않고 있고 강성 지지층이 국민의힘 자꾸 흔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때 사실은 그런 합리적인 어떤 지지층이 들어와서 참여를 하면 모르는데 그 사람들 거의 포기 상태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강성 지지층이 더구나 윤 어게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단일화가 되고 그러면 지지하지 않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대로 가서 만약에 당대표 투표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찬탄 후보들은 다 떨어질 거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제 변수는 있는데 과연 이제 찬탄과 반탄으로 나눴을 때 지금 저 단순한 여론조사만 볼 수 없다고 보는 게 뭐냐면 네. 지금 이 여론조사 자체에서 다 보수층에서 상당한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오면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누구 지지하지도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네. 상당히 왜곡돼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론조사 그대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가 많이 된다고 한다면 지난 대선과 똑같은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당 장악도 안 되고 네. 견제도 안 되고 이제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전당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 일단 찬탄 후보들은 단일화 해야죠. 단일화해서 뭔가 국민의힘 지지층에도 희망을 주는 그런 전당대회를 만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찬탄 후보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그냥 당위적으로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찬탄 후보들이 그럼 생각이 같느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한동훈도 나선 단일화, 조경태 힘 모으자, 단일화 하자. 네, 안철수 난 최소 2등인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 입장 같이 볼까요? 네, 저는 항상 면접원 여론조사보다 지지율이 최소 5에서 10%는 더 나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최소한 2등은 할 거예요. 어쩌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선 투표는 최소한 간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라는 취지예요, 김수민 의원님. 최소한 2등 동의하십니까? 일단 선거 전략이죠. 나 잘못하면 3등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후보는 없을 거예요. 2등은 할 수 있다라고 일단 얘기하는 거고 안철수 후보는 이제 여론조사에 관련한 본인의 어떤 경향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노리는 건 조금 다른 데 있습니다. 본인도 얘기를 한 바가 있긴 한데 사실 이제 친윤 쪽도 분화가 될 건데 오히려 찬탄이 단일화하는 것보다는 결선 투표로 자연스럽게 찬탄 표현을 모이게 만들고 그다음에 친윤에서 분화가 되는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원들을 받아 안으려면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한동훈계보다는 자기가 더 나을 거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산이 뭐 저는 사실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계산 자체가 아주 그른 것이냐 틀린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사실 결선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단일화했다가 마이너스 시너지가 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 게 지금 친한동훈계를 포함해서 찬탄에서 우려하는 거는 1, 2등을 반탄 후보가 하고 3, 4등을 찬탄 후보가 하는 이걸 네. 되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럼 단일화를 하면 2등을 해서 결선 투표로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네. 1, 2등이 반탄이고 3, 4등이 찬탄인 수준이면 결선에서 반탄 대 찬탄 가면은 100% 반탄이 이기는 거예요. 어차피 결선에서는 반탄이 우위라면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이길 수밖에 없는 네. 이 구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선 투표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단일화나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그냥 정면으로 다들 승부를 한다. 이 그림으로 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결선 투표제가 합리적이라는 게 이번에 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단일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이 드러나고 있고 제가 지적을 하자면 그러는 국민의힘은 당내 선거에는 결선 투표제 도입하면서 왜 공직선거에 결선 투표제 도입하는 거는 수십 년째, 십수년째 막고 있느냐 이 지적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지적도 꼭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당내 선거 말고 공직선거 관련한 것도 좀 이 결선을 도입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전략적으로 이 친윤, 뭐 반탄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자기가 친한계로 가긴 좀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좀 흡수를 하겠다라는 전략적인 포석이 좀 깔려 있기 때문에 나는 최소 2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단일화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지금 해석을 좀 같이 주셨습니다. 자, 이제까지 지금 시간은 가고 있죠. 당장 22일 날 이날 결선을 가게 될지 단독으로 바로 뽑히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곧 당대표는 윤곽을 드러낼 것 같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대질조사, 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특검, 김건희, 김예성, 건진 오늘 동시 소환할 예정입니다. 대질조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오늘 특검이 구속 후 두 번째로 이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오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김 여사도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오전 10시에 김 여사 아마도 이 특검 조사를 받으러 또다시 한번 출석을 할 것 같다라는 거. 근데 제목이 나와 있죠. 김 여사만 부른 게 아닙니다. 김예성, 이른바 김 여사의 집사라고 불리는 김예성 씨. 베트남에서 귀국하자마자 체포가 돼서 바로 지금 들어갔죠. 구속이 됐죠. 그리고 건진 법사도 오늘 똑같이 김 여사랑 같은 시각 오전 10시까지 소환 통보를 했다, 불렀다라는 겁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오늘 대질 조사 들어갈까요? 아니 그건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10시에 똑같이 동시에 불렀기 때문에 이제 네. 대질 조사를 할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특검 자체가 시한이 정해 있는 수사기관이 있잖아요. 수사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순차적으로 부를 수는 없는 거고 또 조사를 하는 파트가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혐의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 부르고 저쪽에서 부르고 하면 동시에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를 꼭 대질 조사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고 이런 경우는 있겠죠. 김혜성 씨가 해외에서 들어왔을 때 바로 체포했잖아요. 그 영장 또 청구했고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김혜성 씨가 많이 자백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뭐 카카오랄지 뭐 효성으로부터 뭐 돈을 받는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뭐 힘을 썼다, 권력을 빌렸다 이렇게 한다고 자백을 해버렸으면 네. 이제 대지수할 가능성도 있죠. 아하. 그런데 아마 아직까지는 뭐 자백했다는 보도가 안 나온 거 있는 걸 보면 둘 다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부인하면 사실은 대질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명이 자백하고 한 명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대질 필요성이 있지만 말이 달라야 대질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좀 너무 대질 가능성은 뭐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네. 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대질 조사를 하기에는 아직 추가적으로 좀 나온 얘기가 없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나오는 얘기들을 쭉 봤을 때 말씀 아까 들으셨죠. 대질 조사는 양쪽의 얘기가 달라서 진실 공방이 벌어질 때 당사자들 둘을 한꺼번에 놓고 누구 말이 맞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게 지금 대질 조사인 건데 양쪽이 다 서로 부인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질 조사가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대질 조사 가능성이 딱히 커 보이진 않는다라는 건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조사에서 김 여사가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김수민 의원님 오늘 두 번째 소환인 거거든요. 오늘은 열 것이냐라는 거죠. 오겠다고 하긴 했거든요. 일단은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진술 거부를 했던 것이 네. 뭐 당황스럽다거나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과연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일까. 근데 그동안에 김건희 씨가 했던 발언들이 변호인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발언들을 보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핵심적 반박이라든지 법리 공방에 대비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 어렵고 나오는 말들이라는 게 뭐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조사 중에 했다거나 또 윤 전 대통령하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 같은 이런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뭐 화무시비롱 뭐 결혼 전의 일로 속상하다 뭐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런 것들밖에 없었거든요. 이거는 동정표 호소 전략 정도 말고는 현재 법리 공방이나 사실관계에 있어서 준비된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면 계속 조사를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하고는 다르게 출석은 하겠지만 진술은 거부하는 상태가 지속되지 않을까 전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가 입을 연 사안들을 봤을 때 사안의 본질에 대한 얘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심경이나 주변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인즉슨 이 앞으로도 사건 본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입을 열 것 같진 않다. 오늘도 아마도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셨어요. 근데 이런 김 여사한테 나
김 여사랑 대질 신문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본인이 직접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김건희, 건진 오늘 동시 출석. 김예성, 이종호 등 키맨들도 줄줄이 소환이다. 아까 나왔죠. 김예성 씨, 이 집사 오늘 오전 10시 소환입니다. 그리고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인 거죠. 근데 이 이종호 씨 관련해서는 나는 김 여사랑 내가 직접 좀 대지를 좀 하고 싶어요. 나 좀 대지를 시켜주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지를 요청한다는 건 김광삼 변호사님. 네. 나 좀 억울해. 나 있는 대로 다 얘기했거든. 김 여사가 거짓말 하는 거야 라는 취지의 입장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대질 조사를 원하는 사람들은 되게 내 말이 사실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부인하면 내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 말이 진실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대질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종호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랄지 여러 가지의 지금 김건희 씨하고 관련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대지를 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주가 조작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관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이 아닌가, 자백을 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대지 신문을 해달라는 것은 결국 김건희 씨가 다 알고 있었고 또 내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었다랄지 뭐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권유한 게 아니고 김건희 씨가 돈 벌게 해달라고 해서 뭐 주가 조작을 했다랄지 관여시켰다랄지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 대지신문 자체는 자기에게 뭔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해달라고 하긴 거겠죠. 이제 그래서 근데 특검 입장에서 보면 대지신문을 하지 않더라도 증거가 너무 명백한데 시간 낭비하면서 대지신문할 필요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제지하려고 하면 뭐 이종호 부르고 김건희 씨 불러야 하는데 또 시간도 맞춰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확보된 증거에 의하면 대질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본인이 대질시켜달라고 요구를 해도 사실은 특검에서는 받아주지 않죠. 지금 기본적으로 대지를 요청한다는 건 나는 억울하고 저 사람 말이 틀렸다라는 거를 얘기하고자 한 이 한민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종호 씨가 본인의 어떤 자백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좀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만약에 대질 조사에 실제로 들어간다고 치면 지금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김 여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김 여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게 이것 말고 대질 조사 말고도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다음 기사 볼까요? 김건희도 계엄 위자료 내라. 윤 부부 상대 만여 명이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겁니다. 계엄 위자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10만 원씩 이미 이 1심 판단이 나왔었죠. 근데 그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말고 김건희 여사도 같이 내라라는 거예요. 왜? 여기 보겠습니다. 이 불법 행위의 핵심 동기는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이라며 김 여사가 내란 공범들과 소통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민법상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김 여사도 같이 10만 원씩 내세요라고 오늘 소장을 접수시킬 거다라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이거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공동 불법 행위자다, 김 여사가. 제가 볼 때는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제 내란, 계엄 선포 이것은 이제 고의범이고, 네. 이제 헌법을 위반했고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면 그로 인해서 정신적 손해, 유죄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지난 서울중앙지법에서도 104명이 소송 제기했는데 1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네. 104명이니까 10만 원씩 하면 1,040만 원. 1,040만 원인데 승소하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강제 집행을.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집행 못하도록 1,040만 원을 공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한 10,000명 정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러면 10만 명, 20만 명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몇십억, 몇백억 경우에 따라서 정말 어느 정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소송이 법물처럼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1심 나온 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 거였어요.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플러스 김건희 여사도 같이 넣었거든요. 그리고 같이 넣은 이유가 이 불법 행위 핵심 동기가
김건희 특검을 저지하기 위한 사적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김 여사도 같이 공범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공범이라는 게 사실 아직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인 걸로 아는데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재까지 어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네. 윤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죠. 현재는. 네. 뭐 여러 가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이랄지 국정 개입이랄지 이런 내용들은 있었어요. 근데 네. 이게 설사 단서가 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고. 네. 그래 내부적으로 저걸 막기 위해서 김건희 씨하고 공모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면 이제 공범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 민사소송에서는 둘을 상대로 연대해서 책임있죠. 부진제 연대 채무라고 해서. 그런데 그게 안 드러나면 윤 전 대통령만이 손해배상 책임이 잇따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공모했는지 비상계엄에서 공모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 밝혀지냐 밝혀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부부 중에 한 명만 책임을 지냐 둘 다 공동 책임을 지냐 그것이 결정될 거예요. 지금 말씀은 이런 거죠. 지금 특검에서 공모인지 아닌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둘 다 책임을 질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만 책임을 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 추가적인 10,000명의 소송에 대해서도 이 10,000명의 입장에서 승소를 하게 될 것 같다. 윤 전 대통령이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아무것도 지금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어요. 재판도 안 나오고 지금 이 특검 수사, 이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죠. 이유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나 지금 실명 위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 볼까요? 법무부 윤 실명 위기 아니야. 적정 의료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법무부에서 아니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병원 진료받을 때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네, 지금 보시면 이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를 쓰고 일단 진료를 받으러 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구치소 입수할 때랑 지금 상당히 다른 상황이다. 그때보다 더 나빠져서 지금 변호인 접견할 때 글자를 16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해야 읽을 정도로 시력이 더 나빠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입장이 나오니까 또 이번엔 정성호 의원실에서 이런 입장을 내놓습니다. 같이 볼까요? 정성호 의원이자 법무부 장관이기도 하죠. 근데 뭐라고 했느냐? 법무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안질환을 포함해서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 어렵다. 실명위기라는 주장 사실과 다르다. 서울구치소는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료 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글과 함께 이런 노래를 BGM으로 깔았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네.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요 부분인 거죠.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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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이게 김수민 위원님, 사실 법무부 자체의 계정이 있는데 또 정성호 의원실에서 법무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이 글을 올리긴 해. 이것도 약간 이례적이기도 하고 BGM으로 거짓말이야 노래를 올린 것도 좀 이례적이긴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법무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건건히 다 얘기하지 않을 때 그 의원실에서 사실 정부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달라, 뭐 자료를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의원실에서 얘기를 하는 것, 뭐 이것까지는 저는 상관은 없다고 보는데,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조금 다른 데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게 방금 들으신 그 BGM이 깔린 부분이죠. 이걸 법무부에서 공지를 하면서 거짓말이야 이 노래를 깔 수는 없을 겁니다. 공식 정부의 입장인데 그런 BGM을 못 까는데 의원실은 그보다 자율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음악 깔려고 의원실에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적절치 못하다. 그냥 사실관계만 차라리 법무부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뭐 필요하면 중간에 정성호 장관이 직접 나서도 되는 거거든요. 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금 어떤 사실관계나 본인의 증세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실 그냥 놔둬도 윤 전 대통령이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럴 때는 법무부가 건조하고 짧고 사실적으로만 얘기를 해도 되는 상황인데 굳이 의원실에서 이걸 받아서 BGM을 입힐 필요는 없다. 그리고 뭐 특별히 거짓말이야라는 제목부터 보이지만 기발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는 간결하고 건조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과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일단 지금 오늘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2차 소환이 예정이 돼 있고 지금 같이 이 피의자로 이 형성된 사람들이 오늘 같이 추가 소환이 되고 있죠.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여부가 또 오늘 내일 상간에 뉴스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명청조 삼국시대 무슨 얘기냐? 같이 보겠습니다. 명청조 삼국시대가 무슨 얘기야? 명, 이재명, 청, 정청래, 조, 조국. 세 사람의 삼국시대가 열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명나라, 네. 정청래 대표는 청나라, 명청 교체기가 지금 펼쳐졌어요. 그게 이제 몇 가지 좀 요소가 있는데요. 예, 예. 징후가 있는데 조국 대표를 사면을 하면 대선급 후보가 이제 정청래와 조국이 되면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약간 이거를 권력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견제용으로 이렇게 그래서 드디어 이 조국 대표에 대한 사면은 명청조 삼국시대의 시작이다. 네, 명청조 삼국시대의 시작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박상수 전 대변인만 얘기 아니라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인 거죠. 근데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어제 저녁 정청래 대표가 정색하고 이만큼 SNS에 글을 썼습니다. 그중에 일부만 좀 갖고 왔어요. 명청시대라는 표현 자체가 좀 가당치가 않다. 정청래는 김어준이 밀고 박찬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밀었다는 가짜뉴스가 이 논리의 출발이 아니겠느냐. 가짜뉴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국 사면이 정청래 견제용이라거나 명청이 어떻고 하는 흰소리 이제 먹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보면 윤주진 위원님 지금 뭐 아까 저희는 뭐 명청조 삼국시대라고 얘기했는데 명청을만 딱 띄어서 지금 일단 얘기를 했어요. 명청 아니다. 그런 거 흰소리 이제 먹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본인도 당대표로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당대표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사실 늘 말로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찌 됐든 아무리 뭐 당과 무관하다 치더라도 수평적 당정 관계를 하더라도 집권 여당의 정치적 수장입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어떤 총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실은 근데 명심이 박찬대 후보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가짜 뉴스가 전혀 아니라 그냥 진짜 뉴스입니다. 예, 왜냐하면 대의원 투표가 일단은 그런 모든 것 지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현역 의원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청래 대표와는 조금 각이 있었죠. 결이 달랐죠.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과 맞서는 당대표가 되는 순간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아주 그럴듯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면 당대표 임기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좀 수그리고 있다.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명청시대라고 하면 대통령이랑 바로 이 정권 초부터 각을 세우게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은 본인한테도 플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부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여기서 드는 생각이 김준욱 대변인님. 명청조 삼국시대 얘기가 정치권에서 좀 도는데 사실 명청시대는 가당치 않다. 그러면 청조는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요. 글쎄요. 저는 뭐 지금 우리 지금 현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변하지 않는 상수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범여권에서 정청래 대표와
또 이번에 사면 복권을 받고 이제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조국 전 대표가 중요 인물, 그래서 핵심 인물이 된 것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청조 시대라 또는 뭐 명청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안 맞을지 몰라도 어쨌든 이 세 분이 향후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빅3가 된 것은 맞다. 그런 측면은 좀 이해가 될 것이고, 다만 이번에 이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좀 어제 정청래 대표가 에세이에 썼듯이 그럼 박찬대 의원이 대표가 되면 그러면 조국 사면은 없었을 것이냐?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뭐 명청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저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쓸데없는 흰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은 지금 정청래 대표가 SNS에 쓰면서 명청 시대 아니다라는 취지로 근거로 든 거가 있죠. 뭐냐? 아니 그러면 전당대회 때 박찬대 의원이 당선이 됐다 그러면 조국 전 대표는 사면 안 됐다는 거냐라는 거. 그리고 그럼 박찬대 의원이 대표가 됐다고 하면 그럼 명심이 어심을 이겼다고 볼 거냐,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윤주진 위원님. 예, 그런데 그 김어준 씨가 하는 방송에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네. 이게 결국은 정청래 대표를 대할 때와 태도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뭔가 정청래 대표는 이제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온다고 한다면 박찬대 후보가 나왔을 때는 자꾸 이렇게 뭔가 추궁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차이입니다. 이거를 국민들은 다 알아요. 물론 권력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명심이든 어심이든 다 같은 한마음 한뜻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싶겠지만 어떻게 똑같은 권력, 칫솔도 나눠 쓰기가 힘든 것인데 권력을 어떻게 나눠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여권에서의 내부 쟁탈전은 불가피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박찬대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다면요. 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없었을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아하. 예, 왜냐하면은 내년 지방선거를 확실한 박찬대 체제로 압승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정치적 변수도 허락하지 않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물론 이겨야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네. 너무 크게 이기면 안 된다. 적당히 이겨야 된다. 저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은 만약에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됐다고 하면 조국 전 대표 못 나왔을 수도 있다고 나는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조선일보는 이런 기사를 오늘 썼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 조국 사면 논란 일찍 털고 차기 구도도 염두에 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거는 결국 차기 구도를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 밑줄을 좀 같이 볼까요? 네. 여권 관계자는에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여권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은 평소에도 이기는 편이 내 편이란 말을 자주 한다. 그만큼 실용주의자고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누구 하나 찍어놓고 2인 자자를 내줄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경쟁시켜서 이기는 사람을 밀어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유력 주자 중 한 명인 조 전 대표도 빨리 무대 위로 올린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얘기를 보면 결국 조국 전 대표 빨리 올려서 무대 위에 경쟁 구도로 좀 같이 놓으려고 한 거 아니겠어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권 관계자 얘기는. 김준수 대변인님. 이 사면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해줄 거 좋은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주고 욕먹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조국 전 대표를 이번 8.15 특사로 하지 않고 연말쯤에 했으면 아마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는 아까 나왔던 주장처럼 내년 8월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주면 네. 아마 엄청난 그 비판의 여론이 그 대통령에게 쏠릴 거예요.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부러 이랬다. 이거는 지방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해줄 사면이었는데 네. 이 타이밍을 언제로 가져갈 것이냐 그 타이밍 속에서 가장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국면이
언제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번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한 그 고민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그중에서 이번 8월을 선택한 것은 지금 해주면 물론 지지율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 때 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도 적게 될 것이고, 네. 또 한 가지는 가장 결정적으로 조국 전 대표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뭐 조국 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청구서를 내밀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이번 사면을 통해서 네. 이제는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당한 빚을 안게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특사에서 손익계산을 따져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에겐 남는 장사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거죠. 결론은 이거예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번 조국 사면은 남는 장사였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왜?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빚진 부채의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근데 이 사면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선, 윤주진 위원님, 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조국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주고 뭐 빚진 마음, 부채의식이 있고인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선 지방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안고 없는 찐빵이었던 조국 없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이 왔어요. 예. 그럼 이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는 상당히 부담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지금 겨냥하고 있는, 내다보고 있는 미래는 뭐냐면은 당대표 연임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관례가 없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관례를 만든 분이 이재명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남은 잔여 임기 1년만 채우고 나서 한 다음에 내가 또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뭔가 뭐 무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그야말로 압승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역시 정청래를 뽑으니까 선거를 이겼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 조국이라고 하는 이 불청객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조국 전 대표가 체급이 높잖아요. 지금 이미 다음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뭐 부산시장이냐, 서울시장이냐, 아니면 정말 상징성 있는 뭐 계양, 을과 같은 곳에 재보궐이냐, 이런 지금 엄청난 주자로서 몸값이 올라가는데, 이거를 정청래 대표가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을 잡고 가면 어떻게 되죠? 그 공이 반으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속으로는 이 지방선거를 내가 이겨도 문제, 어려워도 문제, 그런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가 딜레마에 빠질 상황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린 이재명 대통령, 그 명청 관계는 괜찮은 거냐? 라는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김준욱 대변인님.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있을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아직도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물론 정청래 대표나 아니면 또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 과정들 속에서 더 큰 범여권의 정치적 지형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생각했다는 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큰 그림, 소위 빅픽처라고 본다면, 네.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일부 지금 조국 혁신당의 선전을 기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양 당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것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은 양당의 통합이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도 지금 하셨어요. 사실 작년 9월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분명히 있었죠. 그때 호남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같이 맞붙었습니다. 그때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집안에서 장남이 잘 돼야 돼요. 민주당이 장남이요. 장남도 잘 돼야 되겠습니다. 저희 삼남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영광군수 선거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장남 민주당이 좀 잘 돼야죠 라고 정청래 당시 이제 의원이 얘기를 하고, 조국 대표는 삼남도 좀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잠깐 옥살이 했던 장남이 지금 돌아왔어요. 옥살이 끝내고 돌아온 장남을 뽑아줄 것이냐. 그래도
옥살이 끝내고 나온 삼남을 뽑아줄 것이냐 아니면 지키고 있던 장남을 뽑아줄 것이냐가 아마도 지방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조국 대표 뭔가 결심을 한 거냐. 어제 SNS 이 커버가 바뀌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원래 조국 전 대표의 그동안 SNS 커버가 이거였었어요. 본인이 쓴 책이죠. 옥중에서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저서를 올렸었는데 근데 어젯밤 이걸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조국 혁신당을 전면에 걸고 팔짱을 끼고 어딘가를 응시하는 모습. 뭔가 할 거다라는 게 물씬 풍기죠. 나 몸 다 풀었어 라는 뜻으로 지금 보이는데 실제로 오늘 한겨레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같이 볼까요? 조국 내년 6월 선거 때 국민심판 받겠다. 한겨레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언제? 출소한 15일에 직접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내년 6월 열리는 선거에서 그게 지방선거가 될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될지는 지금 판단하기 이르지만 어쨌거나 국민심판을 받겠다는 생각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김준욱 대변인님. 일단 내년에 나오긴 나옵니다. 뭘로 나올진 몰라요. 근데 뭘로 나올지 모릅니다만 나와서 심판을 받는데 아까 얘기 살짝 나왔죠. 인천 계양에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신청을 해서 들어간다 하면 이건 민주당으로서는 허를 찔리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내년 재보궐선거가 생각보다 지금 그 현재 확정되어 있는 재보궐선거 지역이 인천 계양하고 충남 아산 두 개죠. 두 개인데 이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최소 4-5곳의 그 재보궐선거 지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뭐 다른 선택지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에 있는 인천 계양과 충남 아산만을 선택지로 놓고 보지 않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보다는 재보선에 출마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봅니다. 재보선에 출마를 할 것 같은데 재보선 중에서도 인천 계양 말고 다른 지역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유력한 지역을 전 부산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으로 나오지 않겠냐. 전재소 의원의 지역구를 말씀하시는 건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네. 아마도 재보선은 다른 지역으로 나올 거다라는 데 윤주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조국 전 대표가 더 이상 정치적 모험을 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년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일단 지방자치단체장만 놓고 본다면요. 네. 조국 전 대표는 부산이 아무래도 본인의 지역 기반이기 때문에 부산시장을 일단은 거론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내년 6월 정도 갔을 때 과연 지금처럼 고공행진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미 지금 출렁이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장은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지금 서울 민심도 많이 이재명 정부에게 돌아서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 전 대표는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를 나가서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떨어지면요. 네. 대권주자로서의 본인의 역할을 하기가 매우 좁아집니다. 이게 아마 정청래 대표가 원하는 그림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전 대표는 내가 조금 면이 바치더라도 네. 조금 창피하더라도 안전된 길을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걸었던 길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방탄을 얻기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개양을 선택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니까 개양이 또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그런데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배지를 달고 네. 이 배지를 갖고 당을 접수해야 되겠다. 내가 민주당 본진으로 가야 되겠다. 저는 그런 계산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기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부산은 조국 전 대표는 좀 위험한 카드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겠느냐. 부산이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갈 것 같다라는 전망을 지금 주셨습니다. 이제 조국 전 대표가 대체 뭘로 나오냐. 내년에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뭘로 나오느냐도 관심입니다만 그 전에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죠. 민주당과 합당을 하는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당 재건이 우선이다. 민주당과 합당은 내년 초에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볼까요? 민주당의 합당 가능성을 얘기하는 분도 많은데요. 라고 물었더니 우선은 당을 재건하는 게 시급합니다. 그리고 연말을 지나서 내년에 들어갈 때 어떤 게 진영 전체에 도움이 될지 열린 상태로 고민하고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라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보면 사실 내년 재보선이 내년 6월인가요? 그러면 내년 초에 합당을 하고 6월에 민주당 타이틀로 나간다는 게 김준욱 대변인님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뭐 정치는 상상력을 가지고 그 상상력을 실행으로 옮겨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합당을 하냐 안 하냐의 논란보다는 일단 합당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인데 선을 긋진 않았다. 일단 문은 열어놨다. 그렇다면 그 문을 여는 것에 언제쯤 그 문에서 양측의 대화가 시작될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본인이 얘기하듯이 내년 초 아마도 내년 한 3월경 정도면은 이제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된 논의들이 시작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는 합당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연초 정도에 그런 논의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너무나 이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르지도 않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벌써 이미 합당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논의들이 이제 무르익어갈 즈음이 내년 연초쯤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합당 얘기가 지금 나오고 이게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초쯤에는 가부간 뭔가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에요. 일단 조국 전 대표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SNS 커버도 바꿨다. 뭔가 결심을 한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경향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조국 오늘 DJ 묘역을 참배한다. 정치 복귀 시동을 거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곳 중에 DJ 묘역이냐라는 거죠. SNS에 주말 동안 이런 사진을 같이 올렸어요. 같이 볼까요? 이거죠. 폐문 독서물, 문 닫고 책을 읽는다라는 뜻의 폐문 독서물이라고 하면서 책을 쭉 올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보이시나요? 네, 이거 좀 잘렸네요. 여기도 이제 김대중 평전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김대중 전 대통령 DJ 묘역을 간다라는 겁니다. 윤주진 위원님,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나요? 물론 국민들은 그렇게 보진 않을 것 같지만 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독재 정권 시절에 이제 암흑적인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감옥에 갔다 오고 그런 산전수전을 겪은 이후에 결국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조국 전 대표도 그 본인의 위치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하. 내가 검찰 윤석열 정부의 탄압을 받아서 감옥에 갔다 왔지만 제2의 DJ다. 그렇죠. 내가 결국은 다시 일어서서 결국은 대권에 도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아마 명실상부한 아마 여권의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로 발돋움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 본인의 대권 의지를 피력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다면 김준욱 대변인님, 다시 한번 또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조국 전 대표가 대권에 나온다 그럼 민주당으로선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뭐 대권의 후보군이 많아지는 것은 플러스라고 봐야죠. 네. 일단 대권 주자가 없는 정당은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권 주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그리고 그들의 경쟁을 통해서 외연이 확대되는 것, 이런 것은 정당이 추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후보군이 많아지는 건 플러스 아니겠느냐라는 말씀하셨어요. 다만 다음 대선 때 조국 혁신당의 타이틀로 나올 것인지 민주당의 타이틀로 나올 것인지 그 여부가 지금부터 그 논의 과정이 좀 시작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